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토요일, 7월의 첫날 시사 스페셜 노동일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 일요일 시사 스페셜이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 더 큰 성원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6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 실장, 차명진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전계환 매일신문 개권논설위원, 양지열 변호사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뭔지 아시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만찬장에서, 회담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낳고 있는데요. 함께 짚어보기 전에 먼저 관련된 화면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Together we are facing the threat of the reckless and brutal regime in North Korea. Th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f that regime require a determined response.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has failed. Many years and it's failed. And frankly, that patience is over.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합니다. From when the U.S.-Korea trade deal was signed in 2011,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11 billion. Not exactly a great deal. We talked last night and today about some tough trade issues like autos and steel. And I'm encouraged by President Moon's assurances that he will work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so that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and especially automakers, can have a fair shake at dealing with South Korea. In addition, I have called on South Korea to stop enabling the export of dumped steel. These would be important steps forward in our trading relationship. Very important steps. They have to be made. 자, 조금 걱정했던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이슈를 짚어보기 전에 오늘 나온 패널분들께 한미 정상회담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좀 다 써주셨는데요. 우리가 보는 동안에 양지열 변호사는 문태일이라고 쓰셨습니까? 예, 네, 어떤 것 때문에? 어떤 한자를 바꾼 건 아니고요. 네. 문 대통령의 문과 영어로 디테일의 그 테일을 아, 붙여서 문재인 대통령과 디테일. 네, 문테일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첫 번째 치고는 저는 무난하게 첫 단추는 끼워졌다고 보는 편인데요. 네. 일단 커다란 그림이 있어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준비가 굉장히 치밀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 원비어 씨 사망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예민해져 있는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줄 거고 핵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문 대통령이 막상 미국에 갔었을 때 처음 방문했던 곳은 뭐 해병 박물관을 간다던가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사소하지만 김정숙 여사의 옷차림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그 방문하는 곳 가서 던지는 얘기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조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꿰어진 첫 단추가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 잘 준비해서 그때 뭐 더 방문하면 그 비행기 안에서 악수 문제도 잘 준비했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아마 예. 디테일하게 준비했다 이런 얘기 같고요. 전기현 평론가는 뭐 냉정하게 좀 달콤한 언약. 네. 냉정하게 좀 평가하겠습니다. 뭐 서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또 완벽하게 수용은 하지 않지만 당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이 정도로 서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네. 얘기를 다 끝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약간 불안해했던 것이 혹시라도 한미동맹에 금이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대등하게 악수를 하고 우리 할 얘기를 함으로써 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해소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거래의 달인답게 네. 미국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화답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달콤한 언약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 인생사 전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달콤한 것이지만 살다 보면 짜고 쓰고 맵고 한 일이 이제 많이 생길 것인데 실제 이제 저런 말 뒤에 구체적인 협상으로 들어갔을 때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숙제를 안고 또 돌아올 것 같다. 네네. 특히 미국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대중국 관계에서 철강 제품 수입을 막아달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자주권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요구를 했다는 것은 대중관계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달리 중국 문제까지도 직접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동시에 또 아무것도 아닌 결과만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을 풀어나갈 때 문재인 정부가 실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보여줘야 하는 그런 큰 과제를 안았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네. 서로 뭐 달콤한 언사를 주고받았지만 그 안에 뼈가 있고 다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뭐 그건 외교적 언사는 다 포장되는 건 다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손영수 국장은 시작이 반 이렇게 하셨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어떤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보면 무난하게 원만하게 잘 마친 것 아닌가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일단 정상회담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정상 간의 어떤 신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리베리 굿 뭐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네. 문 대통령과의 어떤 개인적인 신뢰관계 부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동맹 강화라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핵심적인 코드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 이런 것들을 안팎으로 보여주면서 어떤 두 정상 간에 있을 수 있는 이견 이런 부분들은 또 가리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잘 마무리된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싶고 이제 구체적인 강론 부분에 향후 협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견이 네네. 노출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은 어차피 뭐 협상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이번에 정상회담 자체는 그러한 측면에서 시작이 반이다. 뭐 이렇게 네네.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앞으로 또 첩첩산중 난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시작은 잘 된 것 같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 이종구 실장께서는 그래서 네. 계산서라는 말은 보이는데 네네. 아니 말씀하시고 예. 악수 말씀을 시작하셨잖아요. 사실 네. 근데 악수에 대한 그런 그 일화들이 지금 다른 대통령, 다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했던 일화들이 예측 불가능한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뭐 그런 어떤 좀 불가측한 그런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역대 그렇죠. 대통령과 네네. 다르게.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정상적인 그런 외교적인 언행, 또 그러니까 행동과 그런 언어를 보였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도리어 이제 우리 쪽 보면 악수도 좀 살살 악수로 이렇게 다른 어떤 네네. 그런 일화를 남기지도 않았고 또 백악관 만찬 사실 쉽지 않은데 뭐 네. 백악관 만찬을 시켜주고 또 비빔밥을 이렇게 또 만찬에 메뉴에, 올려주고 메뉴에 뭐 또 그다음에 특별히 또 왜 그 박물관도 이렇게 구경시켜줬어요. 보니까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네. 원본이 있는 방 링컨 필티니 룸, 방, 예, 백악관에 링컨 룸 있는, 예. 그것도 또 구경시켜줬단 말이죠. 네네네. 다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공동회담에서 우리 측과 합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표현을 두 가지를 썼어요. 뭐냐면 네. 한미 FTA 그 재협상
가능성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확실하게 재조정한다 하는 것은 마치 합의했다라는 식으로 그 공동 성명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순간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좀 굳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우리 측에 대우해줬던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청구서, 계산서처럼 네. 결국 경제 문제로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이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에 뭐 후한 대접을 한 것답게 계산서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차재원 교수는 제가 안 보입니다만 어떤 걸 쓰셨는지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생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발등의 불은 일단 껐다. 급한 불은 껐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하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사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 네네. 뭐 대북 선제의 타격론도 나오고 뭐 그런 과정에서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드를 둘러싼 한미 간의 그 견해차가 있다. 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얼굴을 붉히는 상황까지 놓은 것이 아니냐는 그 우려도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우려에 비해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안보 리스크는 상당히 줄이는데 일단 이 그 기여한 회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네. 뭐 더 나아가서 이 그 안보 리스크만 줄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주도로 지금 그 대북 문제의 그 주도권을 갖고 가고 또 한미연합 방위태세에도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들은 상당히 잘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제는 여기에 지금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미국은 네. 또 이 그 한미 이 그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신뢰를 챙기겠다는 입장을 또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지금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 양국 정상이 지금 이 대북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유화 제스처로의 이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그 지금 한미 또 이 정상이 공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라는 부분은 그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짜는 없겠죠. 뭐 우리가 얻은 게 있으면 또 우리가 줘야 할 게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주고받기가 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차브라더스의 한 분인 차 의원께서는 그림을 또 역시 장기 그림을 그리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차재원 교수가 상당히 이 성과를 높이 점수를 매길 줄 알고 네. 저는 모든 사물에는 또 반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차재원 교수도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했네요. 예, 뭐 주고받기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수 같은 데 가보면은 백조가 겉으로 상당히 아주 유연하게 네. 평화롭게 떠 있는 것 같지만 밑으로는 아주 발을 열심히 져가지고 가라앉지 않게 해서 그런다고 하죠. 그렇게 예. 이제 발을 졌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두 분의 회담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래요. 지금 공동 성명서 이렇게 발표해 보면 예의 한미 정상회담처럼 한미 동맹 강화, 북핵에 대한 우려, 궁극적인 해결, 그리고 한미의 공동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상당히 평화롭게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이분들이 이제 따로따로 트럼프는 영어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말로 이렇게 회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얘기를 들어보면 네. 두 분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만큼 다른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역대 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 적이 사실은 없어요. 예컨대 북핵 문제 해결에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이 전략적 인도는 한계에 왔다. 우리는 다양한 옵션에 압박을 가해야 된다. 네. 이게 사실 다르거든요, 이거. 네네. 이 사실 다릅니다. 이게 조율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이제 거의 언급을 안 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골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예. FTA가 unfair하다. 그죠? 네. 그리고 중국 철강 수입 막아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정도면 앞으로 조절하는데 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사실은. 그래서 참 밑으로는 정말로 겉으로는 상당히 평화스럽고
예우를 갖췄지만 네. 이들은 상당한 신경전이 오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언제나 다 그렇겠죠. 뭐 언제 그 한미 정상이 만나서 아무리 좋은 뭐 모습을 보였어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언제나 이렇게 서로 앞으로 조율해 나갈 과제가 많이 있었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좀 한심 얘기를 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 뭐 트럼프를 누가 제일 많이 닮으셨나 이렇게 뭐 혹시 악수를 누가 제일 이렇게 세게 하시는지 혹시 뭐 전계환 교수님 아니 뭐 저는 트럼프의 대통령... 악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그냥 뭐 좀 봐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전에 보세요? 충분히 양해를 구했을 겁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정상회담을 취임 이후에 처음 하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뭐 좀 돌발적인 특이한 행동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네, 부분은 네. 미국이 좀 충분히 감안했을 것 같고요. 네. 역시 이제 트럼프는 이익 중심으로 가는 것 같고 그 이익이라는 것이 무형의 이익이 아니라 머니, 달러, 구체적으로 돈이라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한국 정부와 언제라도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줬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제 패널들께서 지적했듯이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돌아오고 나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네. 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야당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구체적인 사안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면 그러시죠, 예, 차 의원 이 먼저. 트럼프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화면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넥타이도 같은 파란색으로 맞추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 옷도 그렇고. 네. 또 트럼프의 부인 네. 멜라니아 멜라니아 여사도 우리 한국적 정세에 맞는 하얀 옷을 입고 네. 이런 식으로 한 걸 보면 트럼프가 악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전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이다. 이걸 좀 알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 악수로 예. 도전하면 안 된다 이걸. 그렇죠. 뭐.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은 네.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정치할 때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 악력기 가지고 손에 힘부터 키웁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가지고 왜 악수 딱 한 번 할 때 이 상대방한테 인상을 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냥 아야아야 하고 아플 정도로 악수를 해야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그런 기본적인 코스를 바른다 이런 거는 아마 제가 볼 땐 트럼프가 사전에 정보를 네, 입수를 해서 네. 아 이거 내가 살살 해야지 세게 했다간 더 저쪽에서 세게 할 것 같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 아마 제 추측이 맞을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글쎄 어떤 뭐 악수 한번 해볼까 어떻게 악력이 어떠신지. 네, 지금 많이 줄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제가 2번 떨어져가지고 좀 오래됐습니다. 현역이 아니시라 지금. 이번에는 예, 이제 예. 뭐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로 시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몇 초 동안 잡았냐, 잡았냐, 안 잡았냐, 네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만찬장에서 보면 횟수, 여러 악수의 차례 횟수. 얘기해 보신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예, 네. 횟수가 이제 많았죠. 네.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악수에 주목해서 횟수가 눈에 띄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보면 한 4차례 이상 이렇게 악수를 했기 때문에 네. 시간은 5번 악수 얘기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예,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횟수로 치면은 상당히 악수를 많이 한 편이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도 본인도 그러셨고 또 이제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정상 간의 어떤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데 좀 주안점을 둬야 된다. 앞으로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 이제 어떤 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뭐 성공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두 분이 다 재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기존의 정권과는 이제 다른 정권에서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혹시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기존의 어떤 약속이라든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있었던 조약이라든가 뭐 어떤 쌓았던 관계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거를 걱정할 수도 있었거든요.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기서 그렇다고 무조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자니 말씀드린 것처럼 원비어 씨 사망으로 미국 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자신이 그런 강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더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식의 채소를 굉장히 강하게 했고 또 개인적인 어떤 탄생에 얽힌 역사, 과거와 미국과의 관계 같은 것까지도 들어가면서 또 네. 가자마자 방문은 또 여수익분 해병대 박물관을 찾아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서 자, 힘으로 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야말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공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 펼쳐보였기 글쎄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만족스럽고 어떻게 네. 보면은 알아서 문 대통령이 해결해 준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방문 치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자세한 부분들을 조율하겠지만 네. 일단 단추는 잘 끼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좀 광론 부분을 얘기해 보죠.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 북한 문제 이런 데 방점을 둔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서 역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그렇죠. 양국 정상이 지금 예.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안보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빨리 해소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라든지 그리고 네. 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기존의 이 지금 제재 일변도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선회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 대화를 모셔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장치를 이 지금 그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동의를 끌어낸 측면, 그게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방점을 찍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방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대표적인 실리주의자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또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러한 기치를 내걸고 대통령에서 당선된 만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진짜 뭐 아무것도 뭐 체면 가리지 않고 딱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요. 분답게 네. 이번에도 이 자신들과 관련된 한국과 이 무역에 있어서의 이 역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이 지금 미국의 이 기존의 꿀뚝 산업들이 지금 네. 상당히 문제를 겪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 문제에 대해서 이 제대로 된 이 학답을 받아내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덤비던 것이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재협상 부분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게 미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 이제 한미 FTA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TF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태스크포스 네. 팀을 만들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먼저 선방을 알려서 나름대로 방언을 잘 했다고 봅니다만 네네. 어쨌든 지금 이 미국과 한국이 서로 지향하는 국익에서의 이 차이가 오늘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에 관해서 상당히 아주 조심스럽게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고 예. 실제 공동 성명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뒤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적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 서포트한다. 네. 이렇게 나와요. 그 부분은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공동성명서에서 자신의 북핵에 관한 해결의 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이 두 분이 회담하는 도중에 중국의 당둥은행에 대해서 네. 돈 세탁 위험 기관으로 딱 지정을 했어요. 예, 정상회담 전에 그랬겠죠. 그렇죠. 전에. 예. 그래가지고 전에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네. 정상회담 하는 와중에 그렇게 했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 굳이 성명서에다가 미국의 현재의 그 이 입장과 태도를 예. 밝힐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상당한 그 지난번에 시진핑을 압박하기 위해서 시리아 예. 회담 중에 공습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하여튼 대단한 협상가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중국에 대한 우리 입장도 확실히 하라 이런 압력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종호 실장께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산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처리해야 할지 이게 참 숙제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찌됐든 지금 우리 쪽에서는 사실 이제 한미 이 분담금 문제라든지 네. 한미 FTA 재협상이라든지 이 문제들은 사실상
굉장히 이제 곤란한 문제는 맞습니다. 네. 우리 내부적으로도 사실 이 많은 부분 또 설득을 해야 되고요. 국민들도. 그런데 문제는 뭐 저는 여러 패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간은 좀 벌었다. 일단 이 정도의 어떤 표현이라면 생각보다 예. 압박이 그렇게까지 막 강도가 심하진 않다고 여겨지고 어차피 한미 FTA 협상도 나프타 협상이 미국으로서는 먼저 우선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프타 협상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양국 간의 어떤 재협상에 있어서의 지금 미국이 어떤 협상 카드를 내놓는가를 미리 또 짐작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FTA 재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선언적인 어떤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준비할 시간 충분하다라고 이제 여겨지면 상당 부분 뭐 좀 될 것 같고요. 예. 분담금 문제 역시 사실 이제 이것이 당장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양국 간의 어떤 소파 협정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올해 말 해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그래서 양쪽 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네. 그렇게 미리 겁을 막 집어먹고 거기에 대해서 뭐 부담을 가질 그럴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이제 뭐 상당 부분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양쪽 대통령 다 자신을 지지해준 그런 국민들의 어떤 그 세력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히 이제 북핵과 관련해서 또 북한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그런 그 존재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김정은과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 사실상 이 대화의 어떤 물꼬에 대해서 한미 정상간 회담 속에서 그것을 끌어내는데 성공을 했고 예. 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을 위해서 FTA라든지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적시함으로써 양쪽 다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충분히 취했다라는 네. 그런 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뭐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분야에서는 협상이 되겠지만 FTA 협상 자체를 놓고서 FTA 전체를 놓고서 재협상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일단 청와대에서는 예. 그 한미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네. FTA의 효과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그럼 공동으로 하자.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이 한미 FTA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미 뭐 재협상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그 기자회견문에서 정확하게 한미 FTA 재협상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 정도의 언급이면 상당한 강도의 언급이라고 보거든요. 네.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미국 내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 작업이 끝났다라는 예. 그런 의미로 읽혀지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그렇다면 한미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자라는 얘기도 결국은 시간을 좀 갖고 가더라도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부분에 대해서 응해서 뭔가 그럼 따져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단계에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서비스 쪽에서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죠. 예. 그쪽을 어떻게 하면 만회할 수 있는가 그 카드를 이제 내놓게 될 거고 네. 미국 쪽에서는 제조업, 자동차, 철강을 중심으로 한 이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쪽에 또 이득을 취하려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재협상에서도 결국은 서로 주고받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예. 이제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뭐 그렇게 걱정하는 것만큼 네.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동차 철강을 꼭 집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맥락도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그 러스트벨트, 네. 미국의 중서부 그쪽의 그 노동자들이 주로 이제 그러한 종사를 하는 제조업 쪽이기 예.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에 이제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사드 배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상회담 의제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그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이해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건 충분히 양해가 됐다 이렇게 보여진다.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전계원. 뭐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좀 민감한 부분이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 들어올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일단 받아들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거기에 합당한 거래를 해야 한다. 네. 구체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방위비
분담 문제나 FTA 재협상을 통한 그런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일단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제 저는 경고를 했다고 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어떤 밑그림을 그려서 갈 거냐. 저는 이제 국가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한쪽 의견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양쪽이 모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한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FTA 재협상이라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로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재앙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네. 똑같이 FTA 요구하고 방위비 주둔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한 이런 얘기를 좀 크게 그림을 그려서 그러면 한미 간의 경제 교류 확대를 통해서 양국이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길은 없느냐. 네, 이번에 네. 우리가 40조 원 정도를 미국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그런다고 약속했다는 똑같이 거죠? 예. 구글이나 뭐 예를 들면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미국의 굴지의 다국적 회사가 너희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 정도 투자를 해줘서 오히려 양국 간의 경제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FTA에서 오는 이해득실의 문제를 훨씬 더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 지평을 여는 네네. 이런 협상들을 좀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느냐. 예, 예. 개별적으로는 협상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파이를 키워서 양쪽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도 남길 수 있는 이런 전략적 접근이 문재인 예. 정부에서 필요할 것이고 예. 너무 세부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크게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걸 무시하고 큰 판에서 한미 간의 이익을 키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문재인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과 예. 관련해서는 한 가지 저도 예, 한 말씀 좀 짧게. 드리면 사실상 그 공동 성명에 사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그 미국 의원들과의 그런 그 회담에서 네. 충분히 미국 정계 또 조야의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을 충분히 뭐 읽었으리라고 봅니다. 뭐 의원들의 어떤 질문도 아주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네. 미국을 택할 것이냐 거의 뭐 북한을 택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한미 간의 동맹에서의 그런 관계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김정은과의 대화를 택할 것이냐 이런 식의 어떤 선택적 그런 질문을 받은 그런 상황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미국 그 정계가 갖고 있는 불안함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아마 받아들였을 거로 예, 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그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런 그 상황을 전부 다 네. 끝내겠다. 나는 직접적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으로 예. 또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의회주들을 만났을 때 사드 배치 문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분명히 확답을 했다는 것이고요. 자, 뭐 정상회담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김정수 경사 행보 좀 짚어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명분이 늘 가실 때는 패션 문제가 늘 화제에 오르는데 이건 뭐 허바드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에게 한복 옷을 갑자기 선물했다고요? 이쁘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네. 갑자기 뭐 선물했다고 하는데 그림 한번 보시죠. 예, 보시는데 말씀하시고 우리 차명진 의원이 또 패션에 조예가 깊으시다 그래가지고 아니 조회는 깊지 않고 이렇습니다. 저는 뭐 패션은 잘 모르지만 네. 저 색이 참 이쁜 색이에요. 네네네. 아마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홍화를 물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든 저 쪽빛 색깔이 저건 쪽빛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홍화의 그 고운 분홍색 분홍색이죠. 색깔이 분홍색. 예 미안합니다. 네네. 저 속에 그 버섯에서 속에 있는 네. 그 홍화의 그 분홍빛 색깔이 네. 참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그렇죠. 자연 자연스러운 색깔이죠, 저거는. 색깔이어서 그게 아마 상당히 마음에 네.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저 옷이 이뻐서 나 저 이쁜 옷을 입고 갔다라는 것도 하나의 그 우리가 관전 포인트지만 네. 또 하나는 저거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네. 그 사이즈도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벗어서 이쁘다 하고 하니까 이제 벗어줬습니다. 네네. 보세요, 저기 네, 예,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네. 뭐 제가 딱 보니까 야 역시 보면 성격으로 보면은 네. 화통한. 이 멜라니아하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비슷하고 네. 좀 샤이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토이 크잖아요. 그 트럼프도 딱 정상회담하고 만찬하고 나가시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예, 딱 예. 잡아서 우리를 링컨 책상 있는 3층 구경하러 갑시다. 예. 이 화통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네. 김정숙 여사가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보완제 역할을 예. 상당히 단단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좋은 잘 끝났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하시고요. 자,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돌아와 보죠. 예,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훈훈한 얘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또 짚어봐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얘기입니다. 국민의당 지금 현재 많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죠. 어떤 얘기인지 좀 더 들어보시고 한번 좀 돌아오시겠습니다. 얘기 나누도록 하죠. 한번 좀 보여주시죠. 그거를 어떻게 따로 검증을 해보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신 겁니까? 예, 뭐 제가 이렇게 요청하면은 다 피드백이 왔으니까 물어보겠다. 검증 과정이라는 건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비교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나요? 그렇죠. 물어보고 이름만 알고 그냥 이은희 씨가 이렇게 건네준 기록만 확인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당 차원에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작업을 좀 해보겠다 뭐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이게 얘기를 했었나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대선에 되게 가까웠고 시간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신뢰를 다 가졌었고 와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있지? 내용 보셔서 아시잖아요. 가족 얘기 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친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현재까지 김인원 부단장, 전 김성호 전 의원, 이용주 단장을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 그 다른 지도부에게 5월 5일 이 발표가 있기 전에 보고는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좀 더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은 이 자료에 보면 5월 3일자에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4일 날은 저희가 서울에 없고 여수의 지역구에 내려가는 관계로 저희 공명추진당의 김인원 부단장, 김성 부단장의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내려가고 저는 발표 당일에도 서울에 없던 상태였습니다. 자, 현재 여러 가지 후폭풍에 휩싸이는 국민의당 상황을 보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얘기쳐 나오는 게 양지열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면요. 25일이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에서 고백하기 전에 그렇죠. 전날 이유미 씨가 지금 현재 이제 주범이라고 알려진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구속당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다. 죽고 싶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법조인의 촉으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도 잘 무슨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거죠? 저거는 고소를 당한 게 본인이니까 그때 고소라기보다 고발을 했었죠. 그 5월 5일 날 처음에 국민의당에서 이 그 증거 자료라고 하는 녹음 내용이랑 메신저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문준용 씨의 특혜에 대한 증거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네. 그 다음날 5월 6일 날 민주당에서는 관계자들을 다 고발을 합니다. 네. 그 공영선거 추진당에서 발표를 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거를 아마 취하를 해달라. 안철수 전 대표에게 왜 고소 취하를 그러니까 부탁합니까? 이은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왜 그럼 보냈을까요? 그리고 24일은 검찰에서는 사실은 참고인 정도로 소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피의자로서 긴급 체포를 했다거나 구속을 시킬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25일 날 검찰에 가기도 전에, 그게 공식 발표도 가기 전에 이유미 씨는 본인이 구속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본인이 아니라 누군가가 알려줬겠죠. 당 차원에서. 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혀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인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가를 떠나서 이유미 씨가 생각하기에는 안철수 대표도 이거를 알만한 상황이라고 이유미 씨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에 어떤 식으로든 조작에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당이 전체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도 알려줬기 때문에 이유미 씨가 검찰의 수사 단계 어떤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네. 아, 내가 구속될 정도의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누군가에 들었을 거고 네. 또 이유미 씨 생각에는 이런 정도의 정보력이 취합이 됐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거는 당도 다 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해결할 사람은 안철수 전 대표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로 추측이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만약 저런 문자를 받았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고소 취하, 구속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단문도 보내지 않았다? 저 같으면 즉각 전화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이제 의심을 더 받는 것 아닙니까? 네.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네. 혹시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 의심이 좀 확대되는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인데요. 저는 사고는 날 수 있다고 보고요. 사고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를 저렇게 사흘 나흘씩 갈 게 어디 있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조사하면 되죠. 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국민한테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지고 네. 없는 사람은 빠져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평가하면 그것이 지금 정당에 대한 평가가 되든 아니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선거에서 그대로 평가를 받든지 하면 되는데 네. 지금 구속된 이유미 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도의적 책임 정도도 없어 보입니다. 네. 나는 현재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발표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입장을 다 발뺌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에 뭡니까? 발뺌을 한다는 것은 네. 자신의 관계가 없다면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진상조사도 결과를 그대로 발표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주면 되죠. 왜 질질 끌면서 각자가 필요한 만큼만 얘기하고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여지만 남겨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예. 자기 스스로 어떤 상황을 모면할지는 몰라도 국민의당 전체로 보면 오히려 당을 더 죽이는 행위다. 네. 지금이라도 빨리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밝혀라. 네. 그리고 각 개인은 그 상황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려라. 이외에는 저는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네네. 좀 이제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이걸 문자를 받긴 했지만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전화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소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저도 저런 문자를 만약에 제가 받았다 그러면은 뭐 직접 알아보든지 아니면 누구 뭐 비서나 누구를 시켜서 지금 이런 문자가 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죠. 또 이유미 씨라는 인물을 안철수 전 후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아는 사제지간이라 그러죠? 예, 이런 아는 사이인데 이런 문자를 보냈다면 뭔가 어떤 식이든 관심 표명을 좀 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현재 단계로서는 일단 뭐 전화 통화를 통해서 들은 내용 같은데 김관영 의원이 네. 지금 단계에서 저는 이 관련자들의 말 자체를 현재로서는 믿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 모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이 이유미 씨도 마찬가지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뭐 이용주 의원 포함해서 이 관련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말 자체는 현재 하나의 그 당사자 입장에서의 주장이다, 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 아까 화면에 처음 보셨죠? 거기서 이제 어쨌든 이유미 씨가 직접적으로 조작 사실을 폭로하기 전에 접촉했던 그런 인사고 또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24일 날 만났다는 거죠? 그렇죠. 이준서 그런데, 전 최고위원이 예. 만났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이유미 씨로부터 문자를 받았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아마 이 듣는 시청자들 여러분께서도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그러니까 이유미 씨를 둘러싼 이야기를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다음 날 이유미 씨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걸 참 이해가 안 돼서 그 답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 오히려 더 큰 의혹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아직도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네.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건 아마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진상이 지금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섣부르게 무슨 입장을 표명했다가 또 다른 정치적 구설수를 낳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이 사안이 지금 엄청 엄중하고 정치적 예. 그 파장도 워낙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당의 지금 존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책임을 회피하고 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아마 자신의 입장 표명 나아가서는 좀 더 이 대국민 사과 성명 정도 이상의 강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만은 네. 그러나 그 골든 타임이 점점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또 뭐 이 시간도 시간이지만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짜 자신의 정치적인 모든 걸 걸고 네. 이걸 직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검찰 조사에 내가 직접 응하겠다. 네. 뭐 내가 먼저 검찰을 찾아가겠다는 정도의 각오 정도를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제가 우리 차명진 의원과 또 우리 이종거 실장 말씀 듣기 전에 현재 안철수 전 후보 전 대표의 입장 표명 관련해서 사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잠깐 좀 들어보시고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저에게는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고 네.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은 네. 최소한 보고나 네. 내용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힙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이제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몰라도 사과는 필요할 겁니다. 거의 뭐 도의적인 사과가 됐든 뭐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과가 됐든 필요할 텐데 지금 이 수사가 지금 진행된 상황에서 사과를 또 계속해서 여러 번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을 통해 가지고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진상을 안철수 후보도 잘 모르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진상이 규명된 상태에서 사과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 내가 지금 사과를 하시오 어떤 내용을 사과를 하시오 그 이야기 할 수가 없거든요. 난 통화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상당히 뭐 모든 일을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며칠 지켜보자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혹은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지금 확인된 사실들 가지고라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바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안철수 응답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문제는 이제 뭐 정치적 판단이겠죠. 그런데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 차재원 교수께 얘기처럼 이건 언젠가 할 텐데 좀 골든 타임이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응답하라. 지금 해야 됩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해야 됩니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저하고 성이 같지만 차재원 교수하고 지금 이제 일단은 차브라더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은 팩트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가 이유미 씨의 그 저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지시했거나 네. 아니면 모의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면 안철수 대표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건 상당히 일정하게 정치적 책임 플러스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아니라면 몰랐다 이거라면은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안철수 대표가 뭐 그냥 현재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이 안철수 대표는 종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아닙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일단은 조금 아까도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지시했거나 모의했거나 방조한 것이 아닌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밝혀지는 걸 좀 기다리고 그 전에 뭐 어떤 얘기하면 오히려 저 억측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밝혀질 즈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동시에 지금 이 문제가 터져서 이게 해결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 국민의당이 상당히 갈래갈래 찢겨 있구나. 네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사과와 동시에 저는 빨리 정치 일선에 복귀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네. 본인의 어떤 그 위치, 본인의 색깔 이런 것을 갖고 당을 정리를 하고 국민들한테 그것을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방선거도 이제 1년 덜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정치는 항상 일선에 서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지 물러서서 하는 건 안 맞다고 봐요. 지난번에 그 홍보비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안철수 대표가 섣불리 그냥 손을 놓음으로써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대선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차제에 제가는 적당한 시점에 아까 법적인 그 책임 소재가 밝혀지는 시점 이런 시점에 입장을 발표한다. 국민들께 사과합니다. 제가 더 통과를 못해서 그러면서 저는 빨리 이분이 일선에 복귀를 하시라. 저렇게 자꾸 은둔으로 돼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한데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일선으로 복귀하겠다. 이건 우리 정서에 맞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차 의원은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검찰 수사까지 발표가 됐는데 안철수 의원이 관련이 없다. 진짜 이유미 씨가 스스로 한 것이다라고 밝혀지면 사과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안철수 계 의원들 얘기 아닙니까? 이게 네. 다 의원이나 참 안철수 계 사람들 아닙니까? 이준석 최고위원이나 혹은 이유미 씨나 또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이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국민의당이 흔들리는 것을 지금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으로 전 들리는데 네. 사실 지금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굉장히 인화성이 높은 폭탄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전에 이유미 씨가 안 전 대표에게 보낸 문자를 한번 보자고요. 구속당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구속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조작을 했어요. 그럼 이 조작을 할 때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네네. 그런 만큼, 그러니까 구속을 그 당시에 이분의 어떤 생각은,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조작을 해도 내 뒷 배경이라든지 네.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혹, 그러니까 뭐 추론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만, 뒤에 무엇인가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도 아니고, 네. 전문적인 정치인도 아니고, 어떤 그런 이 배심이 있었길래, 이렇게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작을 스스로 했을까? 혼자서? 이것이 첫 번째 드는 그 의혹이고요.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안 전 대표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저는 어떤 의미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그 네거티브를 했을 때, 고소 고발이 막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마지막에 결과가 딱 드러나면 이긴 측에서 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취하해 주는 경우가 이겼으니까 하는. 그런데 사실은 졌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면 안 대표에게 단판을 해달라. 당신을 민주당하고 민주당하고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네.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고 또는 당신이 어쨌든 뭐 암묵적으로 이거를 용인한 일이고 뭐 의혹입니다. 네네. 이런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당사자니까 당신이 단판을 지어다오 하는 그런 메시지로 식으로.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저는 사실상 정봉주 의원이 옛날에 BBK로 사실 조작도 아니고 사실 사실과 다르다는 허위사실 공표를 해서 네. 1년을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대의 아이를 가진 여인이 혼자서 구속을 두려워하는 이 정도의 어떤 심성을 가진 여인이 네. 상당히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온라인 상에서도 네티즌들이 여러 가지 패러디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패러디, 보시겠습니다만, 대선 사기단 이 정도면 결국 이런 사기단 이러면 뭔가 배우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걸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겠죠? 예,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저게 이제 굉장히 얼마 전에 히트했던 영화예요. Now You See Me라고 해서 Now You See 마술사들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눈속임을 해서 네. 나를 못 잡는 것 같지만 이 속에 막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이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혼선을 줘가면서 진짜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사고를 일어나고 있는데 찾을 수도 없는 그런 네. 상황에 빗대서 저 패러디를 만들고 있고 비슷한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긴 한데 지금 법적인 책임을 한번 보면 네. 증거 조작이라는 데 너무 몰두를 하게 되면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게 뭘까라고 보면 좀 다르거든요. 네네.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이 내용 자체, 문진영 씨에 대한 특혜에 관한 거, 이 증거가 혹시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나 알았던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네. 증거 조작에 관여를 안 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가 그렇죠.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주 작게 증거 조작한 부분이 있고 그 바깥에 그것이 혹시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공표에 적극적으로 했던 분도 있고요.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정책 책임이지만 당연히 지지만 어떻게 보면 최소한 실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법적 책임은 지지 않지만 이게 민사상으로 간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법적인 책임도 있어요. 네. 본인도 문준영 씨의 특혜고 TV토론 나와서도 직접적으로 거론도 했었어요. 네. 그만큼 이게 책임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네. 전체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최소화를 시키자라고 해서 증거 조작 쪽에만 지금 어떻게 보면 초점을 모으고 있는데 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계속 나오던 얘기들이 이게 한 사람의 증거 조작 몇 사람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문자를 저렇게 보냈는데 확인도 안 하고 또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유미 씨가 그렇게 보냈는데 확인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네. 그냥 요청하면 보내오니까 그냥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점점 좀 커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안철수 전 대표께서 계속 계시는 이렇게 침묵하시는 게 과연 그게 잠잠하게 도움이 될지 저는 예.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게요. 아마 자, 예. 만약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어떻게 했을 제가 것 최근에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네.
우리 뭐 현대 정치사에서 이른바 승부사, 감의 정치인 하면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저는 YS였다면은 사건이 불거진 초기, 알려진 바로 그 직후에 과감하게 나와서 네. 또 어쨌든 포괄적인 사과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 누구든 그 어떤 조작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네.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나도 조사를 받겠다. 네, 예. 그러면서 이 당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조사가 되겠지만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초반에 큰 틀에서의 어떤 사과를 해가고 갈래를 네. 정확하게 해가지고 당이 이것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바로 납작 엎드려서 사과를 네, 하고 네, 네. 그 관련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정말 서리빨같이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나 또한 조사를 받겠다. 예. 이런 식으로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면 그렇게 과감하게 먼저 치고 나가면서 국면 자체를 저 사람이 역시 리더로서 국면 위기 관리를 하는 능력이 있구나. 돌파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지금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굵직한 타이밍을 하나 놓쳤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모멘텀이 없으면 그러니까 당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다거나 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다거나 뭔가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 이제 그걸 계기로 어떤 사과를 하거나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을 밝힐 텐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속에서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지금 네, 상황 네,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아마 잡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미 네. 한번 놓친 타이밍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로서는 조금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제가 혼자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아니 혼자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론조사 해볼까요? 제가 볼 때는 예. 이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현재 지금도 조금 이 분위기가 네. 혹시나 그 이유미 씨 관련해가지고 네. 뭐 지시는 안 했어도 뭔가 이렇게 방조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는 마당에 예. 안철수 대표가 지금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 네.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현재 그 여론이 네. 더 안철수 대표를 비난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것에 관한 어떤 법적인 네. 관계가 좀 소명된 후에 나와도 된다. 그런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발표해도 되고 예. 지지율이 지금 막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지율이라는 거는 올라가도 내려오는 거고 현재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네. 떨어지는 이유는 지지 기반이 겹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잘 나가기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네. 그거 갖고선 또 이것 때문에 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너무 짧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국민의당 상당히 격려해 주시는데. 전기훈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정치적 무한 책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법률적인 유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전에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였고 또 국민의당의 창업주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당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고 저것이 한 당원이 인터넷에서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를 가지고 막 재생산한 것이 아니고 저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공당에서 대선 과정에서 저걸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는 자체로 이 문제는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아까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검찰 수사를 자청하고 또 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당의 문을 닫을 각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는 정치인의 자체다. 지금 이 순간에 개인 안철수 의원이 너무 억울하다 또는 나도 당했다 이렇게 가버리면 네네. 정치라는 것이 이미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는 행위인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가장 상위에 있는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네네. 그것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억울함도 풀고 정치의 질도 높일 수 있는데 네. 이 자체를 안철수 의원이 혹시 놓치고 있는 전 건 아니냐. 의원이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이라도 예.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좀 소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혹시 다수 설이니까 넘어갈까요? 어떻게 의견을 얘기할까요? 다수를 넘어가시죠. 정치적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하여튼 법적으로 먼저 확실히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용주 의원 당시 이제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이었죠. 이런 문제가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진 그런 분인데 5월 6일까지 그 카톡 대화를 공개했어요. 그죠?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5월 8일자 카톡에 보니까 이유미 씨가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걸 뺐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조금 의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5월 8일 날 지금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뭐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5월 8일 날 문자를 이번 진상조사단과 관련된 증거 조작 관련된 이 진상조사단 그러니까 김관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에서 알고 이걸 만약에 뺐다고 한다면 그동안 당 차원에서 몰랐다고 이야기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빛이 바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의혹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5월 8일 날 지금 이유미 씨가 이준수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걸 보면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 망하는 거다. 아무 말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대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냥 저 상황에서 넘어갔다? 그 자체가 저는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 저 문자를 가면 과연 국민의당 조직 차원에서 이번 진상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았느냐는 거죠.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아직 아무도 확인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언론이 이렇게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지금 그것을 보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당이 알고도 상시 국민의당에서 조직적인 연루에 대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뺀 것인지 이것이 만약에 사실 제가 두 번째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국민의당이 지금 국민들에게 지금 보이고 있는 대국민 사과의 모습하고는 좀 더 동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석이 또 있습니까? 다시 이 문자 메시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제 최고위원에게 한 말이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어떤 말이요? 자,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한다. 이것만 보면 아무 말도 못하겠다.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사실이 완전히 이게 조작된 거다. 이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대로라면 무엇을 말하는 거지라고 최고위원이 했을 때 그 다음 말이 이거예요. 개인 간에 가볍게 나온 대화 중 일부일 뿐이지 증언이나 폭로가 아니라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이유미 씨가 5월 5일 날 이거 5월 5일 이전에 증거를 줘서 5월 5일 날 국민의당에 폭로를 합니다. 자, 사흘이 지났어요. 이유미 씨는 지금 이게 너무 증폭됐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증거나 폭로처럼 지금 해서 당시 보면 국민의당이 대변인들 돌아가면서 최고위원 돌아가면서 또 박지원 선대위원장 이걸 갖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논평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유미 씨는 점점 커지네 하면서 이준서 최고위원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건 증언이나 폭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대화 중 일부일 뿐이에요. 라고 지금 축소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미 씨는 지금 이 순간부터 사실은 굉장히 자신이 지금 증거 조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증폭되고 있다. 이게 나한테 모든 책임이 다 돌아온다라고 이해를 해서 지금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지금 5월 8일 사흘이 지난 다음에 5월 8일 날은 또 대선 전날인 거죠니까. 그렇죠. 대선 전날. 근데 이미 5월 6일 날, 그러니까 5월 6일 날 카톡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사이에 카톡을 주고받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 5월 6일 날. 아니 어제 이거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라고 이유미 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추측해 보건대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이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5월 6일 날 최소한 5월 6일 날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5월 5일, 5월 6일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아까 5월 8일자 카톡에서도 그 대화가 있고 나서 그 뒤에 이유미 씨가 무슨 문장인가를 다시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삭제를 한 상태라 그게 지금 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러한 전체 카카오톡 대화 전체 풀 버전을 검찰에서 이제 쭉 복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저것이 정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작된 그것을 그냥 모르고 이유미 씨의 말만 믿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유미 씨가 어떤 조작이라는 부분까지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인지 그것은 조금 더 수사가 좀 진행이 돼봐야 알고 거기에 뭐 검찰 아니요. 지금 계속 상당히 여기 나오신 패널들이 상당히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유미 씨가 마치 문준용 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하고 통화한 것처럼 자기 동생하고 대화를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거죠. 그걸 갖고 가서 이준서 씨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얘기했을 때 이준서 씨가 야 이거 증거로 쓰자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준서 씨가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유미 씨가 이게 동생하고 그냥 조작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때 얘기하게 안 되고 이거 우리가 그냥 사담으로 나눈 거예요. 아유 좀 그런데 라고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건 이유미 씨한테 기책 사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가 거두지 않고 증거 자료를 쓰도록 남겨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를 이준서 씨가 이게 조작인 거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걸 썼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측이 막 꼬리를 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대표도 또 알았지 않았는가? 또 거기까지도 좀 가는 것 같은 뉘앙스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이유미 씨가 정치를 잘못 배워가지고 저렇게 정치한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저렇게 자기 동생 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줬다? 이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물론이죠. 당연히 문제인데 그게 이제 혼자서 그렇게 한 것이냐 정말로 그러니까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연루돼 있느냐 이 문제는 뭐 검찰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하는 문제니까 우리 의견은 이제 좀 접어두도록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용주 의원이 단정을 했어요. 이게 단독 범행이다. 어디서 들었냐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또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본인도 연루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지 해명을 한답시고 내놓는 자료들이 또 오걸 또 불러내는 겁니다. 지금 지적한 것이 뭐냐면 이유미 씨가 스스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을 했다라고 이유미 씨의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용주 전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 그렇게 밝힌 겁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 향해서. 근데 이유미 씨 변호인이 바로 그 다음날 반박 그 보고자를 냈어요. 나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이용주 씨 의원에게는 직접 통화한 적은 없었고 본인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가까운 그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이용주 의원이 그쪽하고 통화한 적은 있었지만 나는 직접 아예 통화한 적도 없었고 그런 본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때 이유미 씨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임한 것 자체도 긴급 체포되고 나서 구속 영장을 친다고 하니까 그때 선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검찰 조사 내용은 검찰에서 듣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용주 의원이 해명을 하려면 사실은 내가 검찰 출신이라 검찰에서 몰래 알았다. 이렇게 말 수밖에 안 되는 얘기를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에 대해서 아까 봤던 다른 국민들은 저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라고 의혹을 보내는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차명진 의원은 국민의당 지지율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게 뭐 이것 때문이 아니다. 이겠는데 지금 5% 가장 저조하다 그러죠? 그렇죠. 국민의당이 창당되고 나서 지금 이건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당연히 걱정해야죠. 제가 오늘 지금 차명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직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좀 희망사항을 조금 담아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 뭐 지금 지난번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를 냈던 5개 정당 중에 지금 가장 지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석수를 따지고 정의당보다 낮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의석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위는 해야 본전을 하는 셈인데 그거보다 지금 훨씬 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5% 이것이 가능하면 여기서 바닥이냐?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국민의당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지금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5%가 마지노선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물론 통계상으로 5% 하면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느끼는 지금 대목, 이 인식 자체는 오히려 지금 이게 표로 나타나고 있는 5%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의당은 진짜
이 말 그대로 진짜 환골탈태라는 예. 말을 새겨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걸 잘 지켜보고요. 저희들도 좀 잘 분석해서 내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유한국당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좀 걱정스럽게 오히려 걱정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관련된 화면 좀 보시고 돌아오셔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표하는 날 TV 토론하는 거는 그 세계적인 전례도 없는 이야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TV 토론이 국민들이 지금 역겹다는 반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TV 토론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다. TV 토론을 통해서 하는 선거운동은 내일은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포기하는데 감점제도 있나? 없잖아. 그거는 세상에 투표하는 날 TV 토론 하자는 거는 내가 그런 억지는 처음 봤어. 토론을 회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당대표 후보자로서의 그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국민과 당원들 앞에 서는 게 두렵다면 당대표 후보자에 나서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투 선수가 링에 오르기 싫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여자는 조용히 앉아 있거나 여자는 이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신발 벗고 뛸 것입니다. 구두 안 신습니다. 머리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겨울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혀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여회가 정치 바닥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은데 꽉 이렇게 한 분이요. 전당대회 이게 보통 저를 치고 나면 이제 컨벤션 효과가 돼가지고 뭐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고 하면 주목도 끌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 있죠. 백약이 무효인 경우. 백약이 무효다. 네, 지금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최순실 농단 문제가 있은 후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그 여진이 아직 안 가셨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것을 그러한 권력의 자리를 대체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또 아직 안 가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당을 위해서 자기 존재를 별로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 지도부가 되기 위해서 나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거나 당원 대중들이 보기에는 사실 존재감이 없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분들이 새로운 희망 이런 것들을 주기는 어려울 거고 따라서 지지율이 이번 전당대회로 한다고 해서 뭐 컨벤션 효과가 확 나타난다 이러진 않을 거고 물론 이제 뭐 예부에서 뭐 걸출한 인물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당을 맡으면 좋지만 이제 그런 시대도 지냈고 그래서 새로 단 지도부들이 이제 앞으로 체제를 갖춰서 잘 하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인데 집권 여당이 어떤 국민들에게 좀 실망을 주면 당에 대한 지지도는 저는 오를 것이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전당대회 하는데 컨벤션 효과가 안 일어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 조금 곤란한 질문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곤란한 질문이 죄송한데. 자, 근데 어쨌든 보수도 환골탈태하고 비전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차 의원 말씀 들어보면 정부 여당이 잘못하면 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했는데 또 기다려. 한 요인이다. 그것만 또 기대면은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예. 자, 전계환 씨,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제 어떤 좀 나가야 됩니까? 국회에서 이제 이중대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 욕할 때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이중되고 왜요? 문재인 정부의 서포터즈다. 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네. 이런저런 사회적 논란과 또 국민들의 평가가 양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적합하다 하지 않다 이런데 자유한국당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미워서 문재인 정부는 차라리 자유한국당 무시하고 장관 임명하고 본인 원하는 대로 국정 운영하라 이렇게 지금 여론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고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경쟁을 해야 되죠. 네. 근데 경쟁도 아니고 막 발목 잡기 하고 그다음에 쓰러뜨리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로부터는 훨씬 더 험악한 비판을 듣고 있는데 네네. 저분들이 나와서 전당대회를 저렇게 하고 유해의 최고위원 후보가 저렇게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멀었다. 아니 멀은 게 아니라 네. 더 이상 망할 것이 없겠구나. 차라리 이 마당에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존재가 없어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악담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네네. 정말 지금 당내에서라도 뭔가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으로 당이 갈 길을 좀 제시해라. 그것이 최소한 24%가 지지했던 네. 그 마지막 남아있는 보수 세력 유권자에 대한 예의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홍준표, 원유철, 신상진. 어쨌든 세 분 중에 한 분 대표가 될 텐데 이제. 네. 그죠? 그러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네. 구성원들의 활력이 없다 이겁니다. 4.13 총선에서 사실은 이 지금의 결과가 예견이 됐어요. 4.13 총선 때 사실 초선들을 굉장히 많이 갈았고 네. 또 초선들이 대개는 장관급들 뭐 이런 거의 중진급의 어떤 네. 그런 초선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웬만한 어떤 정당이면 이런 어떤 대선 패배가 나왔을 때 초선에서 정풍운동이 벌어집니다. 네. 당풍운동, 쇄신해라. 초재선 보통 그렇게 하죠. 초재선이 예, 다 예. 모여서.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전에 초재선들 목소리가 없어요. 네.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그 당 지도부나 혹은 후보, 그때 당시에 어떤 후보한테 이러이러한 비판을 딱 목소리를 던지고 네. 강령을 어떻게 하든 강령을 어떻게 하든 바꾸자라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바꾸자라는 목소리 초재선 의원들 목소리 안 냅니다. 네. 그건 뭐냐면 딱 이 초재선들 목소리가 그래요. 지금 되는 대로 가보자. 그냥 관망하자. 그 결과를 지켜봐서 결과 나온 대로 그냥 가면 된다. 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감지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누가 되더라도 이 정당은 계속 똑같은 어떤 분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하는데 국민들이 왜 그걸 바라봐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부에 어떤 활력이 없으면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네네네. 뭐 건전한 보수, 건강한 보수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세력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 짧게 좀 이렇게 어떤 비전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충고하시죠. 저는 뭐 자유한국당에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네. 그분한테는 전투에서 이기는 전투에서 승리는 하시겠지만 네. 결국 민심을 잡는 전쟁에서는 결국 또 이 패자가 되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사실 이번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라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태 정치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예. 소정숙 국장도 짧게 좀 어떤 충고를 하시면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제1야당이 어떤 건강한 제1야당이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돼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보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른바 어떤 품격 그리고 그 수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앞으로 당대표가 되든 간에 이 혁신, 쇄신, 거듭남 이런 부분에서 좀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말 헌골탈퇴, 보수 헌골탈퇴. 짧게 양질 변호사 한 말씀 하시면. 싸우는 것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예. 더 안 좋게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